거죠? 네, 제가 지금 열어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지금 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에 있는 대금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인데 제 수업이 거창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를 소개를 해보자면은 저는 말씀드렸듯 대금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이고요. 아이가치라고 하는 거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AI를 활용한 융합 수업을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 참석하면서 수업을 연구하고 있고, 현재는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생성형 AI를 글쓰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는 것과 그다음 제 수업 사례 그리고 제 수업 사례에서 비롯한 가능한 확장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질의응답 받으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성형 AI로 글쓰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생성형 AI로 글을 쓸 때 선생님들께서는 AI한테 어디까지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크게는 글감이나 주제를 선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개요를 작성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초고를 작성하는 것, 네 번째로는 글 전체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구글 폼의 QR코드 또는 제가 지금 채팅에다가 구글 폼 주소를 하나 올릴 건데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AI로 활용하게 해도 괜찮을지 간단하게 인식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름 밝히는 건 아니라서 부끄러워하시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과목이랑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유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것만 빠르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계속 작성해 주고 계신 현재까지 여섯 분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어, 지금 8시 5분 지나고 있는데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내용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두면 선생님들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글 폼으로 응답해 주신 내용을 공유화면으로 옮겨두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 보면은 과목과 관계없이 크게 개요 작성 또는 글감 및 주제 선정 등을 여기까지는 맡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생각하신 이유들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좀 봤을 때 저랑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수업을 했던 거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수행평가는 두 가지를 진행했습니다. 독서 일지와 논설문 쓰기,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와서 온 지 3년이 됐는데, 이 애들이랑 글쓰기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보다 아이들은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수행평가를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니까 글을 많이 써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완전한 글을 써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글의 주장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어진다던가 또는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엄청 많은데 근거가 빈약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쭉쭉쭉 나열하다가 결국에는 논리적이지 못한 글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은 챗GPT한테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글쓰기 수업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현대문학 감상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정말 쉬운 수행평가로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조차도 챗GPT한테 맡겨가지고 거짓으로 작성된 노래를 저한테 제출했다가 혼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챗GPT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좀 이따 말씀드릴 연수를 듣기 전까지는 챗GPT를 사용하면서 왜 글을 쓰면 안 되지? 일단 선생님들은 챗GPT를 안 쓰게 하시는데 왜 쓰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이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의 엉망진창인 글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면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점수를 줘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얘네의 글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이만큼 부풀려서 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도 자기가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글 쓰는 수행평가에 점점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전국 국어교사 모임 연수에 가가지고 수업을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요. 바로 독서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이 독서 프로젝트 수업은 모둠별로 책을 함께 읽고 책 대화를 나눈 다음에 논제를 도출해서 주장하는 글 또는 논설문을 쓰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연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 들었던 내용은 교사가 이 모든 논지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개요 작성, 초고 작성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점검하기는 힘든데 이 과정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보조교사로 삼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수업을 모방해서 진행한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0가지 정도의 책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여기서 한 반에 적어도 2명 이상이 같은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습니다. 원래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수준에서 책을 선정해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 책들이 충분히 고등학생들도 읽으면 좋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책들에서 한두 권 정도만 조정하고 나머지 책들은 그대로 가져가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책 중에서 자신의 수준 또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책을 고르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5시간 동안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하고 그날 독서일지를 작성해서 총 5차시 동안 이 책을 모두 읽을 수 있게 했었고,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무조건 수업 시간에 해야 하지만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먼저 읽어와도 괜찮다라고 지도를 해줘서 5차시 하는 책을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일지를 작성하게 했었고요. 이 독서일지까지 작성이 끝난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책대화 및 논제 선정, 이렇게 1차시로 구성이 되는 수업이었었는데요. 여기 이 제목 옆에는 학생들의 실명이 나와 있어서 여기 부분은 잘랐습니다. 1조에는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2조에서는 아몬드, 3조에서는 페인트, 이런 책들을 고른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책 대화를 나누도록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책 대화할 때에는 책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토의 또는 토론해보고 싶은 주제를 쭉 적어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몬드라고 하는 책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책인데 이 감정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라고 하는 주제를 아이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이 첫 번째 1번 칸에다가 쭉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한 3, 4개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책 대화를 20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친구들끼리 너는 어떤 질문 가지고 왔어? 나는 이런 질문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거를 서로 한 명씩 발화하면서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거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해야 되면은 보통은 쓰는 것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클로바 노트를 좀 활용했었습니다.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소리를 잘 빨아들여가지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텍스트로 잘 변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책 대화한 내용들을 쭉 클로버 노트로 담아내게 한 후에 얘를 변환해가지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 3번 칸에다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주제를 하나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아이들이 이 앞에서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했었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또는 발전시키기 좋은 것을 하나만 선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둠에서 정한 논설문의 논제,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논제 한 가지를 요 칸에다가 작성을 하게 했었고,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논제가 괜찮은지 또 다른 논제가 더 좋은 논제는 아닐지 같이 검토를 해줬습니다. 이 다음에는 챗GPT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모둠에서 정한 논설문의 최종 논제, 요 앞에서 작성했던 논제를 여기 작성되어 있는 QR코드에 접속해가지고 이 책 이름과 줄거리를 같이 넣은 후에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논제를 만들었어. 내가 제시한 논제를 다듬어 줘. 라고 챗GPT에 입력을 하면은 이 챗GPT가 쭉 아이들의 논제를 검토를 해주면서 더 좋은 논제로 발전을 시켜줬었습니다. 이때 여기 사용되는 QR코드는 이 논제를 만들기 위한 챗봇으로 만들어진 거였는데, 챗봇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런 수업을 하게 되신다면은 챗봇 만드는 방법 검색하셔가지고 이 논제 만들기 이런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 부분에 작성했던 논제들을 제가 실제로 가져온 건데요. 어떤 아이들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외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우리는 지금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신호체계를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한가? 라는 논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억 전달자라고 하는 책을 읽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사회는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런 논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되게 다듬어지지 않았던 논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억 전달자를 읽고 여기 만들어진 이 친구의 원래 논제는 고통과 슬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술하고 논설문으로 작성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사회는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좋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논제가 잘 다듬어져서 굉장히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요 작성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들께서 개요 작성까지는 AI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그래프를 좀 쉽게 잡을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래도 개요가 뭔지, 그 개요를 작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직접 본인이 한번 써봐야지 챗GPT한테 물어봐도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지에다가 서론에서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본론에서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미리 제시를 해주고 이 빈칸에다가 학생들이 각각의 단계에 맞게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지 본인이 읽은 책의 내용과 친구들이랑 떠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개요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절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전자기기를 모두 덮어두게 했었고, 이 부분은 아이들이 2, 30분 정도 걸려가면서 직접 작성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였는데, 챗GPT한테 아래와 같이 입력해 보아요라고 하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땡땡이라는 논제로 논설문을 작성할 건데 개요를 작성해 봤어. 서론, 본론, 결론별로 부족한 점을 찾아 제안해 줘라고 하니까 챗GPT가 아이들이 작성해 준 개요를 가지고 쭉 답변을 해 줬었는데 요게 바로 학생들이 답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요 친구,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앞에 제가 뭐였는지 잘려 있어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 서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사회 안전을 위해 우리의 감정과 기억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은 관심을 끌기 좋지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은 최초에 개요에다가 저런 질문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느끼는 행복이나 슬픈 과거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독자가 감정과 기억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 제시해 줬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는데 이렇게 챗GPT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제안을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질문하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저도 다른 여러 학생들을 더 그 지도할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각각의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받고 그를 바탕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개요를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수겁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AI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급하게 아수겁이라는 어플을 도구를 사용해서 보완해 보자라고 해서 아수겁한테 도움을 받은 장면입니다. 혹시나 이 생각보다 챗GPT가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챗GPT 어플을 깔지 않고 갑자기 막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인터넷 브라우저로 하다가 챗GPT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접속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챗GPT가 대답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 내 결과물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혹시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보조 도구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고 작성하기와 돌려 읽고 고쳐쓰기 이렇게 한 차례씩 진행을 했습니다. 초고 작성 및 돌려 읽고 고쳐쓰기 이 부분은 모두 다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이 그 개요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여긴 제가 한글 파일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빈칸이 쭉 있는데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쓰진 않았고 전자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고 작성하기를 한 차시 정도 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초고 작성하기에서 바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완결 지을 수 있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론 정도 쓰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돌려 읽고 고쳐쓰기 할 때 이 돌려 읽고를 항상 시키는데 동료 평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초고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여태까지 작성됐던 글이 얼마나 완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를 하게 합니다.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돌려 읽는 과정을 따로 분리하지 못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서로 초고를 같이 돌려 읽어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지적해 주면서 내 글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돌려읽기가 모두 완성이 되고 난 후에는 고쳐쓰기를 시켰었는데 이때 되면은 학생들이
이 한 편의 글을 모두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학생이 완성시킨 글입니다. 이 친구의 논제는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나서 생성한 논제인데, 빅토르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까? 라고 하는 논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글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눈으로 쭉 읽어 보시겠어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글을 좀 읽어 보셨을까요? 저 지금 본론까지 넣어놨는데, 이 학생이 결론 부분도 여기 오른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글씨가 좀 깨질 것 같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시간 내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글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좀 글을 잘 쓰는 학생이어서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 글이 AI를 타기 이전에 옛날에 쓰던 수행평가랑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오히려 학생이 완전히 AI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직접 작성한 부분이라고 오히려 신뢰성을 갖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은 원래 이렇게 여러분 혹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에 대해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보통 자기가 읽어왔던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새롭게 질문을 넣는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의 챗GPT 사용 영상을 모두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부분도 챗GPT한테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한 후에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어떤 의문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떤 문제를 유도하게 되었는지를 쭉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빅토르가 피조물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로 잘 나눠가지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 학생이 잘 쓴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제가 이걸 20점짜리 수행평가라고 한다면은 18점, 17점, 16점 받은 학생들도 대부분 이런 식의 결과물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감점을 받은 이유는 분량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결론에서 좀 내용이 빈약했기 때문에 점수를 다 주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ChatGPT를 사용하여서 글을 보완하였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글의 틀이 다듬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라고 할 때 이 결론 부분을 보통 아이들이 쓰게 되면은 무조건 한 문단을 쓰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결론적으로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기 때문에 뭐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그냥 한두 문장으로 끝내버려가지고 완전 용의 머리랑 뱀의 꼬리로 끝나는 형태처럼 아이들 글을 많이 작성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결론 부분을 두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내용을 일반화해가지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형태의 글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제가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수행평가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준 것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뉴스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친구는 이 책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책에 대한 소감을 하나 남겨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가 이 AI 도구를 사용해서 글을 썼을 때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작성하도록 했었는데, 이런 내용을 남겨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논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I의 피드백을 받아 글의 구조를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받으면서 내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답변을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책의 이름을 적어주진 않았지만 평소에 진로 독서 말고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수행평가를 통해 책을 읽게 되어 좋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겁게 느껴졌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의 많은 답변이었었는데 내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하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방향을 찾아가면서 글을 쓰는 게 재밌고 글을 쓰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해 작성할 수 있었다. 제가 뒤에도 다른 피드백을 좀 넣어놓긴 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했던 이 친구들을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까지 쭉 끌고 올라오면서 수행평가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학년 2학기에 진행했던 요 수행평가의 반응이 가장 좋았었고, 아이들이 독서일지를 작성하고 책대화를 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 수행평가 재밌다고 가장 많이 말해줬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학이나 화법과 작문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수행평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행평가들에서는 오히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연계되는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또 완성도가 높은 수행평가를 할 수 있었다 보니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행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피드백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AI에게 도움을 받으니 수행평가가 더 쉽고 간편하게 느껴졌다. 요즘 AI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수행해서 써보니 너무 편리했다. 이런 평가를 남겨줬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진짜로 AI를 활용해서 수행평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보고서를 쓸 때도 무조건 AI한테 물어보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고3 담임이라서 아이들한테 그 면접 날짜 확인해와 이렇게 말했었는데 애가 모집 요강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챗GPT한테 이 대학교 면접 언제 보는지 알려줘 이런 식으로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평가가 저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가 너무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학생이 어디까지 AI한테 의존해도 될지 선생님만의 기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었습니다. 논설문에 사용하는 주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하기 전부터 겁을 먹었었고 또 논설문의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모둠에서 좋은 단어와 질문들이 많았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책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사가 생각하지 못하고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밌고 신박한 주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말로 아니면 정제된 말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저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 아이들이 이 AI한테 주제 다듬기를 부탁해서 그 결과를 얻고 나니까 이 주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마지막 피드백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논설문을 쓰는 활동으로 인해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 관점으로 책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해석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또한 주제를 정하고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제를 벗어나고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했다. 올바른 AI 사용은 학습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써줘가지고 제가 마치 유도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답변을 얻어서 이 피드백을 볼 때 가장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수업 사례에 해당하는데 제가 매년마다 글쓰기 수행평가는 꼭 하나씩 집어넣고 있습니다. 첫 해 신규일 때는 이 글쓰기 수행평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가지고 애들한테 사전에 준비해와 이러고 한 시간 동안 딱 외운 거 쓰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쓸 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 결과도 너무 별로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글쓰기는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글감 생성하기 및 자료 마련하기
이때 아이들이 주제를 잡으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쭉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작성하면 좋을지 개요를 1시간 동안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고 이 초고를 바탕으로 동료평가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동료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 써서 그 한 편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글쓰기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그 설문 결과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개요 작성하기라고 하는 단계에서 AI를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남겨주셨던 의견 중에서 저도 동감하는 것이 초고 작성하는 것, 즉 글 쓰는 부분은 온전히 학생이 직접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챗GPT가 써주는 글은 이 챗GPT의 생각이지 본인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 정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의 틀을 잡아가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그 한 편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해야지 학생의 AI라고 하는 것에 도구의 힘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좀 더 기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지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 4번 단계에 있는 그 동료평가하기 단계에서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혹시 학생 수가 너무 적거나 이 동료평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은 이 단계에서 AI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저 몰래 가끔 초고를 작성하고 나서 AI를 그냥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혼낼 겸 어떻게 피드백 해주는지를 한번 쓱 봤는데 생각보다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AI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수업에서 발전시켜서 해볼 수 있는 수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현대문학 감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과목이 사라지고 국어 과목에서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라고 하는 수업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책 한 편을 읽고 나서 제가 원래 현대문학 감상에서 책 한 편을 읽고 비평문을 작성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때도 아이들이 개요를 작성하고 동료평가하고 그다음에 고치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수업 할 때도 꼭 현대문학 감상이 아니더라도 책 읽고 글 쓰는 활동이 된다면은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글쓰기 수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화법화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과목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화법과 작문 대신에 이 독서 작문 과목에서 건의문 작성이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건의문 작성할 때에도 건의문에 들어가는 처음, 중간,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과학 선생님이 계신진 모르겠는데 저도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과학 교과에서도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틀을 잡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합법화 작문 교재에 나와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방법인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해석, 결론 이렇게 6가지 단계 정도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교과서에서.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는 알지만 생각보다 이 결과물을 확인해 봤을 때 또 여기만 거창하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와 해석 여기만 거창하고 필요성과 목적, 결론 부분을 굉장히 빈약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받아서 과학교과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과학교과 아니어도 사회교과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회교과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외에 아까 영어 선생님들도 계시고 했었는데 영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식의 글쓰기 수업을 구성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에서는 이 학술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술제에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희는 서론, 본론, 결론 아까 이 단계와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론이랑 결론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제를 한 번 더 지도를 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가지고 온 계획서를 가지고 함께 이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할 수 있도록 AI를 함께 활용해서 지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인간상 및 핵심 역량인데, 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 역량을 올바르게 길러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I 활용에 관해서 교사 개인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문조사를 부탁드렸던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 AI 활용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감히 설문을 부탁드렸었는데 이 AI 활용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리고 혼자서는 보통 수업하기 힘들 거니까 동교과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이 동교과 선생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할 수 있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AI 활용 윤리에 대해서도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친구의 사진을 무단으로 집어넣는다던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집어넣고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낸다든가 등 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있어서 윤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AI와 관련된 윤리 가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도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사전에 AI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후에 수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AI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 뭐 본인 면접 날짜 언젠지를 챗GPT한테 물어본다든가, 자기 좋아하는 노래 소개해야 되는 챗GPT한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게 아니어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질문들을 모두 다 챗GPT한테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가지고 저한테 대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AI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내용이 설사 틀리더라도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념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PPT에 담아놓은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에서 조금 더 볼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걸 준비해봤는데 혹시 이 화면도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 자작자작이라고 하는 어플을 켜놨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자작자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작자작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이 글을 피드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과학 선생님이랑 융합 수업하면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비평문을 쭉 작성을 해줬었는데,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수정 및 피드백 확인이라고 하는 걸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글을 받게 되면은 아이들의 글 하나씩 피드백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주제의 충실성, 어휘의 적절성, 문법의 정확성, 맥락의 일관성, 시각과 태도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두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AI가 이 글은 총 몇 점입니다라고 피드백을 쭉 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평가가 그냥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글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명확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일부 문장에서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목을 추가하세요 또는 이렇게 한 부분은 이렇게 조정해주면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조금 더 매끄럽고 완성도가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작자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때는 가능한 학생이 30명밖에 되지 않고 이 AI 피드백을 총 30번까지밖에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30명이 모두 그 교실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딱 한 번씩밖에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 플랜 또는 여러 반 플랜 또는 학교 플랜 이렇게 다양한 플랜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수업 때문에 한반 플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AI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구매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수업에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그 챗GPT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보다 이 피드백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아이들한테 세세한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한 나머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마쳤는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게 있는지 제가 하다가 좀 빠뜨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어 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챗봇을 그 어떤 QR코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만 들어가라고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냥 챗GPT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만드신 어떤 링크로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요 QR코드로 접속을 하면은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연수 만들어 주셨던 선생님이 만들어서 그 논제 제안자라고 하는 챗봇이 열리게 되는데 네. 이 챗봇 논제 제안자라고 하는 챗봇을 새로 만드는 거는 제가 챗봇 한번 만들어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음, 제가 유도했었던 건 사실 이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큼지막하게 박아놨으니까 여기로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순위대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꼭 이 QR코드로 접속하지 않고 네. 챗GPT로 그냥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만 입력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물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혹시 챗봇 만드시는 게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선생님께서 프롬프트만 잘 작성해 주셔도 아이들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 그러면은, 네, 처음에 그 설문조사 하실 때도 저도 이제 개요까지는 챗GPT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개요를 작성할 때, 그냥 나는 논제만 주고 이거에 대해서 개요를 작성해 줘 라고 학생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먼저 학생들이 개요를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본 다음에 이 개요가 어떤지 검토해 줘, 수정해 줘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도 개요까지는 도움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개요를 직접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본인이 한번 큰 틀을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활동지에다가 아,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챗GPT 활용해서 보통 개요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줘라고 질문을 했더니 챗GPT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거든요. 서론에서는 문제 네. 제기, 논제 제시, 글의 방향 제시 이런 식으로 하고 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습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수업 때도 설명을 해줬어요. 서론에서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글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 있는 질문을 던져주거나 또는 이 글에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줘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화살표에 따라서 네. 뭐 문제 제기 하나, 논제 제시 하나, 그래 반응 제시 하나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 그 이후에 챗GPT한테 요 내용, 아이들이 작성한 요 내용들을 직접 타이핑하고 답변을 받게 해서 개요를 한번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신 교원을 보니까 제가 제일 부족한 수업을 준비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선생님들께서도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강혜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모둠에서 하는 활동인 것 같은데, 네, 음, 그러면은 그 같은 모둠 안에서는 같은 주제로 글을 쓰는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료 평가를 할 때도 그 같은 모둠원이 예를 들어 5명이면 나를 제외한 4명에게 동료 평가를 받는 형식인가요? 저는, 어, 이 한 조에 저희 학교가 그렇게 학교급이 큰 게 아니라서 한 반 한 23명 정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책은 막 한 6명씩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어떤 조는 아몬드 막 2명씩 읽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료 활동할 때에는 이 두 친구들만 아몬드를 고른 친구들끼리만 책 대화를 해가지고 논제 하나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완전히 찢어져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 초고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이 동료평가 할 때에는 원래 자리 기준대로 동료평가를 했어가지고 서로 다른 논제 글을 읽어보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저는 보통 동료평가를 시킬 때 모둠을 4개 정도로 만들어 두고 서로 글 하나씩 돌려 읽어서 총 한 3명의 글을 읽을 수 있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글을 돌려받게 되면은 자기 글 한 번 더 읽어보고 친구들이 어떻게 피드백 해주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수정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일부러 애들 얼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사진을 못 넣었는데 네네. 음, 괜찮으신가요? 이해하셨나요? 어, 음, 3개의 글을 최소한 3명에게,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네, 예를 들어서 2조에서 아몬드를 골랐던 학생들이 2명이라고 한다면은 이 2명의 네, 친구가 서로 책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논제를 도출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이 모둠은 책 대화를 할 때 완성되고 해산이 되는 모둠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둠은 책 대화 할 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이후에는 음, 다시 원래대로 그 2줄씩 앉는 그 배열 있잖아요. 그대로 네. 돌아가서 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글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몬드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다면 내 옆에 친구는 페인트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고 내 뒤에 친구는 네. 기억 전달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읽은 책들을 쭉 그 논설문을 작성하게 되고 네. 동료평가 하자라고 하면은 아몬드 읽은 친구는 페인트 읽은 친구 거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아, 친구는 기억 전달자 읽은 친구 거를 읽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동료평가가 됐어요. 아, 근데 이게 동료평가가 꼭 그 같은 책을 읽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논제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그 논제에 따라서 친구의 글을 읽어보는 건데 사실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잘 읽혀야지 논설문이 제대로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보다 다른 책을 읽은 친구들의 글을 읽는 게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끼리는 동료 평가가 안 되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음, 음, 아,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이게 중간에 잠시 끊겼어가지고. 근데 아, 그래요? 내용은, 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이 더 있을까요? 없으면 저 10분 일찍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은가요?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 시간상으로도 괜찮아서요.
마무리 네,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네, 그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선생님 마무리 되셨을까요? 그러면 저희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제 2차 강현수 선생님 연수 때 이어갈까 하거든요. 아, 괜찮으실까요? 네, 마무리 그럼 한번 해주시면,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연수 듣는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예비교사 선생님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용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치지 않게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또 국어교과 임용고시랑 관련해서 예, 문의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작성되어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유익한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분간 휴식 가져서 저희가 9시쯤에 다시 뵐까 합니다. 그래서 2차 연수 진행해 주실 강현수 선생님 연수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 사진을 보면 뭔가 대학생 오빠 같은 뭐 삼촌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을 텐데 갑자기 카메라가 켜지고 나니까 이상한 아저씨 한 명이 나왔죠. 제가 사진 찍기를 되게 싫어해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찾다 보니까 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30년도 더 된 사진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좀 긴장을 좀 풀고 이제 여기 2교시 연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잠깐 썰렁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좀 놀라실까 봐서요. 저기 있는 사진하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다른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선생님께서 연수하시는 수업을 같이 좀 들어봤어요. 다 듣진 못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한 에듀테크 도구도 설명해 주시고, 수업 사례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아,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보니까 아까 선생님들 출석 체크하는 화면을 보니까요. 1학년 학생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4학년 분도 계시고 뭐 대학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이제 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내가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도 되겠네. 제가 지금 교직 한 24년, 25년쯤 되는데요. 24년, 25년 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희망을 드리고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성여자고등학교라는 곳에 근무하는데요. 서울에 있고요. 한성대학 저기 성균관 대학교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성균관 대학교 옆에 한성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한성대학교하고 같은 재단인데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현재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현수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질문을 촉진하는 AI 기반 코스웨어. 이 코스웨어의 정확한 명칭은 클라썸이라고 합니다. 이 코스웨어를 만드신 대표께서 클래스와 포럼을 합성해서 클라썸이라는 용어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클라썸을 만드신 분의 그 CEO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카이스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만나 뵌지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걸 처음 만드실 때 본인이 이제 과대표 선거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공약을 어떤 걸 세웠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시험 때 특히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데 교수님이나 조교님에게 질문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지금의 단톡방 같은 거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질문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서 과대표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단체 대화방을 연 다음에 뭐 이제 학과별로 전공별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공부할 때 서로 질문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카이스트의
한 이제 전산학과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전산학과에서 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서 쟤네들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카이스트에 뭐가 있는데 뭐 어떻대 이런 이제 입소문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이제 학습을 위한 단체 대화방이 생겼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우리 과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구나. 이거를 잘 내가 준비하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제가 아는 것 같아요. 3학년인가에 중단하고 이 AI 기반 코스웨어인 클라썸을 정식으로 창업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AI 기반 코스웨어 클라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 기반의 또래 학습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그런 코스웨어이고요. 일단 선생님들 그 잠시 두 장이 넘어갔네요. 제가 채팅창에 그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 링크가 이제 클릭하시면은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을 듣게 된 취지 같은 거죠. 내가 왜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뭐 그런 생각 간단하게 한번 써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수업 상황에서 내가 에듀테크를 사용하고 싶은지, 뭐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도입 부분에 사용하고 싶은지, 어떤 상황에서 한번 사용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내가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도대체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뭐 그냥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인지, 아이들과의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을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그럼 답을 작성하시는 동안 저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냥 기다리면 이게 무슨 방송사고일 거라, 방송사고 같은, 그렇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응답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서 현재 진행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요, 음, 이거 같은데요. 답변 내용을 이제 먼저 쓰신 분 것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아직, 뭐, 아주 길게 쓰시지 마세요. 네, 부담 없이 편히 쓰세요. 네. 교생에서 더 재밌는 수업을 만들지 못해 아쉬워서, 그렇군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네. 그리고, 과목, 문법이나 문학, 아마 이제 국어 전공이신가 보네요. 그 아이들하고 재밌게 수업하고 싶다. 이런 취지시군요. 아, 코로나 때 원격 수업하면서 에듀테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셨고, 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질 때, 그쵸. 이런 거 이제 에듀테크 도구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발할 수도 있고, 흥미, 호기심을 촉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업무 효율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학생들이 대면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 의사소통을 선호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요즘 학생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독해나 청취할 때 활용하고 싶으시다.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다음에 요즘 에듀테크 모르면 왠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요. 예, 간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싶다. 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 의견을 제시한 토론 수업 관심 많으신가 보네요.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다. 네, 사례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실감나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네, 다양하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들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다음에 챗GPT를 활용한 수업도 관심 많으신 것 같네요.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요. 네, 우리 지난 1학기 때 대학교에서 에듀테크 수업을 배웠는데
재밌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좀 더 활용하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어요. 고등학교에 있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 참가 지금 학생분들도 계신데 그냥 어차피 다 예비 교사시니까 제가 선생님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혹시 선생님 중에 음,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잘 모르는 거 질문도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가 채팅 손 했죠. 여기다가 제가 엄지척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엄지척에 한번 체크 한번 해주겠어요? 난 적극적으로 질문도 자주 많이 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오, 있으시네요? 되게 많네. 지금 22명인데 그중에 한 거의 절반 가깝게 질문 많이 하셨네요. 훌륭하신데, 9분. 예. 거의 지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제 예상과는 다른데요. 네. 현재 이제 선생님들 상황이나 이해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을 관련 주제로 해서 그리고 현직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이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예전 그리스인보다 고대 그리스인보다 이게 아마 5천 년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가 BC 6세기에서 4세기 걸쳐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굉장히 부흥은 아니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정도 전이니까 5000년은 약간 오타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가? 지능적으로? 뭐 이런 이제 질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자기의 생각을 전개를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보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그렇게 더 똑똑해지거나 지능적으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달나라도 가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후속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도구의 활용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자기 개발 분야 중에서도 지식 관리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인데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이에요. 티아고 프르테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 글씨를 보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그 도구를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은 우리 신체는 우리 뇌는요. 그 도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신체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그 신경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도 똑같이 뇌의 역할을 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나에게 뇌가 두 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훌륭한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세컨드 브레인이 나왔고요. 결국 이제 의미 있게 우리가 효과 있게 여기는 에듀테크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디지털 기기와 지식 관리를 잘 해서 우리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런 자기 개발 분야의 지식 관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는 에듀테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에듀테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구성주의 같은 아주 그런 굵직한 교육학이론은 아니지만 교육 분야에서 나오는 그 관련된 이론 중에 하나가 연결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학습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혹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 실제 그 역량이나 어떤 지적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점의 교육학 이론이 있더라고요. 연결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한 사실 암기를 확인하거나 그런 형태들의 질문들은 의미 없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담은 교육학 이론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고 어,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이제 조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 가장 잘 주울 것 같으세요? 그 돈은요, 나는 땅에 떨어진 돈을 반드시 주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잘 줍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뇌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동안에도 땅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두리번두리번 하게 된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그래서 내가 떨어진 돈을 다 주워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있는 돈을 확률적으로 더 많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질문도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 이제 굵은 글씨 아래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나 해야겠네요. 네. 이제 요 부분 보면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는 수업은 하수의 수업이다. 제 수업에서 한 50%는 이 수업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는데 화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 입시를 무시하고 제 맘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도도 나가야 되고 수능 특강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에 쫓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애들의 대답을 기다릴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막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50%는 이렇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뭐 이거보단 좀 나은 수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하면 이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일 마지막은 최고수의 수업은 학생의 질문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전 이제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서로 답변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게 내가 그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썸이라고 하는 AI 코스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과 답변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또래 학습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구조가 마치 카카오톡이나 뭐죠? 인스타그램? 저 옛날 사람이라서요. 네, 명칭이 좀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이제 그런 SNS를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기능이나 구조가.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AI 코스웨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코스웨어를 이제 찾게 되었죠. 그래서 와, 이걸 내가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걸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클릭을 짠 하면은 어딘가에 가입하는 그런 링크가 열리게 될 거예요. 왜 안 열리죠? 제가 클릭해도 안 열리죠? 선생님도 열리시나요? 저는 왜 안 열리지? 어, 선생님들 링크로 열리세요? 왜 저는 안 됐을까요? 저는 그냥 텍스트로만 가버렸나? 아, 예, 저기 우리 연구에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링크로 가보시면 이거를요. 제가 처음 가입하시는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하죠. 클릭하면 이제 아무튼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구글 계정 같은 걸로 이제 가입하세요. 자,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선생님들 이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시크릿 모드여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다음 뭐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게 되면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갑시다. 화면 이동이 잘 안 돼서 저 새로 고침 한번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그 수업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의도 혹은 내가 사전에 연습한 것과 다르게 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늘 있는 일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중간에 잠깐 잘못 누르거나, 로그인 실패, 등록되지 않은, 회원 가입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마 위에 참여하는 버튼이 아마 검은색으로 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들어가기, 여기는 그 수업하는 클래스를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공간이라고 불러서 공간을 선택하고 아마 검은색 버튼이 주로 다음 넥스트로 들어가는 그 버튼이거든요. 한번, 예, 제가 지금 여기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반 코드. 방금 그 아, 아까 우리 연구회 선생님께서 제가 드린 링크 중에 혹시 이렇게 코드 넣으라고 나오면요. 그 링크 주소 중에 .com 슬래시 다음에 27WY 있잖아요. 그게 입장 링크거든요. 이걸 누르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관 누르고요. 이름 써야 되나 보네요. 강, 강길동. 네, 이렇게 다음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고요. 참여자. 이제 내가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하는 건데, 제가 보내드린 링크는 참여자 권한만 가지고 있는 링크여서요. 다른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여자 선택하시고, 아마 제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못 하실까 봐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좀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참여자 들어가시고 공간 들어가기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클라삼이라고 하는 이 코스가 이렇게 생겼고, 메뉴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위에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건데 여기다가 질문 올리고 답변 올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영역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콘텐츠를 누르면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학습과 관련된 자료가 업로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 이제 도전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도전 과제라고 해도 사진 찍어 올리기 아니면은 뭐 책 읽고 뭐 글쓰기, 질문 올리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챌린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활동 관리는 이제 내 활동을 이렇게 대시보드 형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선생님들 지금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저처럼 아무런 내용이 없을 거고 개인이 보는 대시보드 화면과 교사가 보는 대시보드 화면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다른 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탭에서 위에 있는 이 탭 중에 커뮤니티에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때 한 번씩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클래스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또래 학습을 통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활동을 촉진하는 이제 코스웨어인데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또래 학습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플립 러닝, 콘텐츠 아까 탭이 있었죠? 콘텐츠 탭에다가 학습 자료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놓고 사전에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온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 러닝으로도 이제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름이 이제 도트인데요. 인공지능도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퀴즈, 그 콘텐츠 안에는 그렇게 플립 러닝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퀴즈나 설문지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활동 관리 보셨죠? 거기 내 활동이 이제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러닝 패스는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한 기능인데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옛날 사람이라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그럴듯한 용어 만들 때 영어 알파벳이나 그 이니셜 따가지고 뭐 SSA 뭐 T 이런 거 쓰던데 저는 하다 보니까 정말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사자라고요. 학생들한테 질문하면은 뭐가 좋은지 이제 잔소리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질문하면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너희끼리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더라. 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래라고 이제 얘들한테 하는 거죠. 그 질문할 때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는 거고 또 답변하는 친구는 그 답을 해주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열심히 또 자기가 생각한 걸 친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테니까 답변하는 친구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한 거 아니고 내가 답변할 거 아니라고 관심 가지지 말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내 생각 중에 어떤 오류가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질문과 답변에도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질문 하나에 우리는 이렇게 세 번의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말하면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일문 학습, 질문 하나에 세 번의 학습 기회가 있다라고요. 좀 옛날 사람 티가 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이제 촉진을 합니다. 촉진을 하면은 이제 이 특징은요. 학생들이 질문할 때 아주 독특하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익명 기능이 있어요. 익명이요. 그래서 익명을 체크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보입니다. 선생님에게는 보이고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이 실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이걸 만드신 분도 그렇고 대학이나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익명을 이용한 학생들의 그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질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이것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명한 사모, 뭐 다급한 달팽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오거든요. 랜덤하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한번 질문을 올리실 텐데 질문을 올릴 때 반드시 여기 보면 이제 태그를 달게 되어 있어요. 태그는 이 선생님이 이 클래스룸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태그를 계속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 제목을 넣어놓는 거다. 주제나 단원, 예를 들어 원자의 구조라던가 뭐 화학결합, 뭐 화학결합 중에서도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뭐 분자의 구조 이런 식으로 주제나 단원의 이름을 써놓으면 학생들이 그 태그를 선택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금방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태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질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올리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질문하기 버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보이게 하고 활성화시키면 이 게시물은 이 클래스홈이라는 플랫폼이 이해할 때 질문이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된 부가적인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올리면 그냥 우리들의 수다가 돼요. 나쁘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고 질문이야라고 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적인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이제 클래스에 와 계실 텐데 방법은요. 아래쪽에 글을 입력하는 채팅창이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제목은 선택이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시고 태그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제가 질문 있어요 하나 넣어놨거든요. 질문 있어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서 질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뭐 익명은 선택적입니다. 나는 실명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저 한번 익명 한번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익명 체크하고 어,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익명 여부하고요. 태그가 입력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질문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 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아무거나 한번 올려보십시오. 사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익명으로 하시면 나가기. 네, 질문 한번 올려보셨어요? 네, 어제 초복이었습니다. 제가요, 나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어제 초복이었어요. 저는 삼계탕도 먹었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거죠. 내일 점심 뭐 먹을까요? 내일 제육볶음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교직 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네, 저요? 아, 저 요즘 힘들어요. 이 부드러운 물개 선생님. 네, 요즘 힘듭니다. 그 제가요. 최근에 우리 반에 이제 같은 반 친구끼리 학폭이 일어났어요. 학폭이 일어났는데 그 지금 가해자 쪽으로 지목된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는데 이제 이틀째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끊어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제 모른 척할 수는 없고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 음,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저희 방학을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1학기 마지막 날이니까 전화를 또 한 번 해봤어요. 혹시 이 녀석 받나 안 받나. 근데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 어디야 이 녀석아 막 그랬더니 김천에 있대요. 그래서 야 너 돈이 어디서 거기 김천까지 갔어? 너 거기 뭐해서 뭐해?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김밥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어? 야 너 김천 가서 김밥을 왜 먹어? 했더니 그 김천이 김밥 천국이래요. 그래서 지금 가출하고 어디 김천 지방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어 그냥 김밥 천국에 있다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이런 힘들어요. 예, 요즘 힘들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저랑 아이들이랑 그 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옛날에는 그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요.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잘 하시는 선생님과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기술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와 학생 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니까 학생들이 입시 준비하잖아요. 이제 한 명이 이제 데이터 분석인 데이터 저기 사이언티스트나 컴퓨터 공학 이런 거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블록 코딩 같은 거 해보고 텍스트 코딩, 파이썬 같은 거 좀 해봤나 봐요. 그리고 대학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특강 듣고 체험도 해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해보고 싶었어요. 학생들한테 뭐 MBTI 같은 거 조사해가지고 설문지를 받아서 그거 분석해서 뭔가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앱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뭐 그런 걸 했다 왔는데 아무도 그 학생을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김혜민 선생님이 김천 처음이세요? 네, 아우, 네, 다행이에요. 저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아무도 지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이 아마 사회랑 관련된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저한테 찾아왔고 마침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기특하게도 제가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지고 더 멋진 걸 만들어 왔더라고요. 되게 다행스러운 거였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선생님께서 지도할 수 없는 범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너 발표 자료 가져와 그러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뭐냐면 파워포인트 파일, MS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USB에서 담아서 제출하거나 뭐 그럴 거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파일 내는 애들이 오히려 없어요. 대부분 구글 슬라이드로 링크를 제출하거나 뭐 캔버로 내거나 미리 캔버스 내거나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를 받지를 못해요. 예. 제가 사립고등학교여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립은 이제 학교 옮기는 전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학교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그 학교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교류나 새로운 그 기술 경영에 대해서 어, 기술 수용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령도 되게 많아요. 제가 나이가 50 중반이잖아요. 과학 선생님 중에 한 2년 전까지 막내였어요. 네, 막내였습니다. 2년 전에 그 과학 선생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드디어 막내가 들어오고 그 전까지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고등학교에서의 그 에듀테크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디게 수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선생님들과 활용하면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늘 선생님들이 그런 걸 잘 받아줬는데 이제 본인도 이걸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는 거. 난 항상 링크를 내면 선생님이 다 받아줬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이거를 뭐 PDF 파일로 가지고 하네, 파워포인트 파일로 가지고 오라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학생들 되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혼란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실험 삼아 해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김현미 선생님이 올리신 글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질문이면은 요렇게 이제 미해결 질문이 붙거든요. 여기 미해결 질문이 없죠? 예, 질문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분은 선생님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죠? 이건 아주 집중력이 좀 떨어진 학생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부드러운 개구리 학생께서는 여기 체크를 해주셨어요. 미해결 질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뭔가 블라블라블라 답장을 한번 해볼게요. 장단점 무엇일까요? 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답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블라, 블라, 블라.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본인이요, 이 답변을 보고 이 답변하는 사람의 창 위에 보면은 여기 답변이 올라가죠. 제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답변을 올리면 답변이 이제 올라가요. 올려가면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여기 답변이 나와서 본인의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요 밑에 해결됐어요 버튼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누르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질문자 본인만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능이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저기 해결됐어요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본인이 질문하고 이 질문 해결됐어요를 안 눌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그게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 혹시 이제 요 부드러운 개구리님께서 제 답변을 보고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결했다라고 버튼을 눌렀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해결했어요 눌렀는데 새로 고침 해볼게요. 원래는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죠. 밖에서 봤을 때 이제 해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답변을 볼 필요 없겠죠. 아니면은 이 질문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여기 답변이 있네.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하고 이제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질문 이어라는 기능을 하면은 이렇게 미해결 질문과 해결 질문을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냐면은 비슷한 질문.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비슷한 걸 찾아줘요. 그래서 누군가가 즉각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전에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다면 거기에 답을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여기 이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하고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교사가 학습 자료를 미리 업로드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올린 질문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교과서를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마치 챗GPT처럼요. 그리고서는 여기 아까 이제 비슷한 이런 식으로요. 어, 출처가 나와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AI 도트라고요. AI 도트가 답변을 해주면서 어, 이러이러해요라고 답을 해주면서 근데 내가 이 답은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라고 하고 교사가 올려놓은 그 텍스트나 학습 자료를 이렇게 출처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마치 요즘 나온 그 구글의 노트북 LM과 비슷한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클릭해 놓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반드시 질문 버튼 꼭 클릭하고 질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학생들하고 쓰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열심히 쓰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공부를 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고 함께 성장할까를 이제 막 고민하면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와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아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에 친구들이 올리면 제가 막 불이 나게 답변을 달아줬어요. 길 가다가도 지하철 타고 가도 답변 달아주고요.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다가도 강아지한테 앉아 기다려 해놓고서는 답변 달아주고요. 그리고 막 한겨울에도 막 눈이 내리는데 저기 맨손으로 화면 터치하면서 글자 쓰고 있으면 그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답을 막 달아줬는데 어느 순간 현타라고 하나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하라고 내가 학생들과 같이 쓰려고 도입한 건데 왜 답변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이제 멈췄어요. 잠시 멈춰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이러이런 취지로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쓴 거였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달아줘서 너희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끼리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어, 만약에 너희들의 답변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답변이 금방 올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 운영을 했는데요. 어머나, 저 닫아버렸나 봐요. 어, 닫았으면 여기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2024년에 작년에 이제 화학 수업을 하면서 썼던 그 공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 심란해요. 이게 뭐냐면 기말고사 정답 보고 학생들한테 정답 맞춰보라고 된 정답표예요. 이제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왜 심란하냐면은 이거 자꾸 그림이 눌리네. 카드를 눌러야 되는데 네, 여기 보세요. 23%. 시험 보고 정답을 알려줘서 정답 맞추라고 하는데 정답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게시물을 본 친구가 23%밖에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보는 거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 에듀테크의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도전을 좀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좀 예시예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받은 예시인데, 이제 활기찬 표범의 질문을 하니까, 깜찍한 오징어가 답변해줬죠. 그랬더니, 또 추가적인 궁금한 게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받은 활기찬 표범이, 감사해. 완전 똑똑하시네요. 하니까 오징어가, 또 이제 힘입어서, 파이팅 하세요. 뭐 이러죠. 얘기들끼리, 표범이. 근데 아마 얘네 서로 누구죠? 누군지 모르죠? 같은 반 짝꿍일 수도 있어요. 3학년 5반 4번 김주현. 네, 같은 반 짝꿍은 아니네요, 다행히. 익명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제 유연한 앵무새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한 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보충할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넣어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고, 방금 봤죠? 이렇게 제가 클릭하면 학생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평가해가지고 생활 기록부에 작성해주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도 네 이렇게 서로 답변을 주고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아까 이 두 번째 인공지능 기능이요.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인공 질문 자, 화학은요, 수학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표가 되게 많아요. 화학 반응식도 있고요. 이걸 학생들이 질문할 때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립니다. 캡처해서 올리는데 학생들이 캡처해서 올릴 때 이렇게 올려요. 질문할 때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답변을 할 때요.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추천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추천해줘요. 인공지능이 비슷한 질문 추천이 설명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푸나. 이것만 추천해 주니까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어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나오니까 도무지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기능 못 쓰나 보다 싶어서 아이들한테도 야, 우리는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냥 해라.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지금처럼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왜 모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한지 문제와 보기의 내용을 너희의 언어로 풀어서 그 내용을 좀 질문에 올려라.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인공지능인 AI 도트가 유사한 질문도 잘 추천해주고 교과서에 있는 답변들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전처럼 그냥 뭐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뭐뭐뭐는 뭐뭐인데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모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네. 막 아까 말씀드렸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돈이 더 잘 보인다고. 아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생들하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시험 기간이 지나니까요. 좀 사용이 뜸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응? 어떻게 하면 얘네들 열심히 쓸 수 있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명 한 명한테. 얘들아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랬더니 애들이 대부분 괜찮대요. 좋대요. 도움이 됐대요.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은 안 올리냐? 공부하다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학기 초에는 열심히 써서 질문을 하면은 답도 올라오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 답이 이제 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난 이거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오면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이 문제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질문 올리는 게 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쓴 작전은 뭐냐면 여기 얘가 질문을 올렸어요. 여기 유연한 고래가 질문을 올렸죠. 답변을 얘가 했어요. 진돗개가. 진돗개가 막 답변해 줬어요. 바로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 진돗개가요. 여기 네, 여기 9시 43분에 질문했거든요. 9시 57분에 답변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저예요, 저. 제가 학생 이름으로, 강현수라고 합니다. 학생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한테는 친구인 것처럼 그 말도 좀 어눌하게 해서 일부러. 말도 어눌하게 하고 좀 틀리고, 어, 그리고 이제 검수를 받아, 아내한테. 이거 선생님 티나 학생 티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이거 너무 격식 있잖아. 너무 어른스럽잖아. 이렇게 지적해주면 막 고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흥미와 촉진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가짜 학생 역할까지 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에듀테크가 그렇게 생각만큼 막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를 한 번에 일으키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특히나 고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준비한 영상이 요거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오디오를 공유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오디오 공유하고 화면 공유에 오디오를요. 약으로 학생 태반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 교육부가 준비하는 대표적인 대책이 바로 이 에듀테크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을 융합해서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상 첫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갈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 참여도와는 별 상관이 없고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학생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를 먼저 활용하고 있는 시범학교. 수업 때 배운 내용이 곧바로 문제로 나오고 틀리면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강의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쌓인 학습 이력은 빅데이터로 정리돼 교사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점차 늘려간다는 구상입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일대다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잠자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에듀테크 수업은 교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정부가 고등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수업에서 에듀테크 활용 여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특히 수학과 사회 수업에선 효과가 더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학생들의 어떤 교과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연결된 수준으로 발전. 네, 이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 가죠 슬라이드가?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왜 제가 이제 분석 생각 좀 해봤어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제 입시라는 목표가 있어요. 수업의 현재도 50%는 제가 막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막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미 선생님들에게 완벽하게 구조화되고 어, 잘 짜여져 있는 이미 그 강의식 수업이 있어요. 근데 에듀테크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어떤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면 사실 내 수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수업의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이런 참여를 촉진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 수업을 바꾸지 않고 그냥 에듀테크만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도 봐요. 실제로 내 수업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학생 참여적이고 학생의 배움이 있는 수업으로 바꾸어야만 이 에듀테크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 학생들도 흥미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수업은 이미 완벽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나만의 수업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걸 바꿔가지고 학생들 회원가입시키고 로그인시키고 기능 설명해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모든 고등학생, 이제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 디봇이라고 하는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도 이제 재작년에 1학년, 작년에 1학년 줬고요. 올해 신입생 또 1학년 줬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 1학년을 줘요. 그럼 이제 3개 학년이 모두가 다 이제 1인 1 디바이스를 쓰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제 1학년 담임할 때 그 애들이 처음 디바이스 받는 거거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선택한 크롬북이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할 텐데, 선생님들도 이제 그 크롬북을 들어오면은 바로 쓰시기 힘들 테니까, 크롬북이 없어도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는 그냥 일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그걸 미리 조금씩 쓰면서 적응기를 좀 가져볼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은 학년 담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는데, 한 분이 반대했어요. 아니, 애들 휴대폰 때문에 공부 안 한다고 반대하면서 그런 거 지워주면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할 텐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안 해요. 이러니까 그냥 더 하자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 1인 1기로 제공받은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은 매 시간 가서 학생들한테 회원가입 방법 알려줘야 되고요. 사용법 알려줘야 되고 로그인 방법 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다 가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엔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충전이 안 돼 있어요. 충전이 왜 안 돼 있냐? 선생님이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충전시키는 것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과학 선생님 한 명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쓰겠다고 꺼내고 있으니 아이들은 선생님 배터리가 없어요. 충전 안 해왔어요. 집에 있어요. 로그인이 안 돼요. 아이디 까먹었어요. 아이디 까먹은 게 말이 안 돼요. 뚜껑 열면 그 뚜껑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거든요. 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듀테크가 정말 수업이 잘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잘 구조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에듀테크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내 수업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도구들이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교사라든지 학교의 문화도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업에 있어서 많은 고려의 요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이 질문 기반의 이 코스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클라스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클라스홈은 선생님께서 회원 가입을 해서 학생을 초대하면요. 기본적으로 있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있는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거나 혹은 퀴즈나 설문지 기능을 쓰거나 이 통계 기능을 쓰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 쓰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제 사비라도 낼 생각이어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교사 한 명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학생 몇 명이 이제 거기에 부속되어서 같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년 인원 한 500명 정도 쓴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이게 연 단위 결제라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건 감당할 수 없어서 첫 해에는 그냥 여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저는 이게 이것만 해서 전 행복했거든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게 아이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이제 뿌듯해가지고 이것만 썼어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히 저의 이런 노력들이 잘 연결이 되었는지 어떤 연수에 갔을 때 이 플랫폼을 설명하는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제가 이것들을 되게 열심히 잘 쓰고 있다 고맙다라고 했더니 그럼 선생님 학교에 저희가 뭐 1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게요. 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기능들도 다 써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재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생 나가실 선생님이시나 이 기능을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은 무료로 가입을 하시면 학생들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저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에게 뭐 최소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하고 이 전체 기능을 써보실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잘난지 않아? 아무튼 그 정도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최소 한 학기 정도는 제가 그거 지원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이 클래스만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쓰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기능적인 면까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요 교환은 나중에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드릴게요. PDF 파일 보면은 제일 뒤에 없네요. 제 이메일 주소 같이 넣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메일 주소 넣은 줄 알았는데 제 이메일 주소 넣어 가지고 같이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저 클래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라고만 해주시면 제가 회신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음, 그래서 시간이 이제 대충 된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답변 드리고 그리고 20년 넘은 선생님들도 저렇게 수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저렇게 실패도 자주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그냥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내 수업이 흥미있고 역동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시간이 혹시 남으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최근이 아니죠. 이번 8월 22일 날 이제 졸업을 해요. 8월 22일 날 5학기가 끝나고 교육대학원 끝나는데 전공이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도 하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실패도 겪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좀 당부드리거나 제가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의 사례들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남겨주시고 없으면 네, 감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질문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네, 기다리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채팅창에 네. 질문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요. 제가 채팅 내려놨더니 네. 사립에서 금융의 말씀. 네. 계속 도전하는 이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40대가 되면서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제 수업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이제 막 호기도 있고 체력도 좋고 하니까 막 실험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그런 열정동도 좀 사그러들고 그리고 입시라는 그 벽에 맞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입시 때문에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그 나태함이나 나의 게으름이 방패막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한 2010년쯤에 그때 막 스마트 기기가 보급될 때였거든요. 그때 뭐 유비쿼터스라든지 스마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그때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면은 학생들과 상호작용도 잘하고 수업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코로나 때 다들 힘들어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 교육과 이런 성장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은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좀 나눌 방법을 찾았어요. 제가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멋모르고 이제 2020년쯤에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지금 한 구독자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영상들을 보고서 어떤 분들이 선생님 저 정말 그거 보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라고 한다거나 어떤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코로나 때 저희가 전미에 있는 모든 대리점의 직원분들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드는데 선생님께서 올린 콘텐츠를 보니까 그거 너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잘 활용하면서 수업에도 쓰고 함께 나눔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더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그런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채널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관심사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앱 만드는 앱시트 도구 뭐 그런 것들이라서 별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처럼 늘 성공하고 잘 되지는 않습니다. 늘 좌충우돌하고요. 애들한테 막 화도 내고요. 나 어제도 밤새고 너랑 같이 하려고 내가 이렇게 들뜬 마음을 하는데 니를 이렇게 질문도 안 하면은 나 어떡해? 막 이렇게 좀 투정도 부려요. 뭐, 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그렇습니다. 그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추가해서요. 저기 우리 연수 진행하신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룸 활용해보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회신 주시면 제가 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질문 이제 없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뭐, 연수 교환이나 아니면은 그 네.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네, 제가 지금 직접 선생님께서 올릴게요, 그러면은. 네, 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유익한 강의 해주신 강현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감사합니다. 시간까지, 네,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채팅창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출석 체크 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출석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일단 녹화를 저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